자, 2부 하겠습니다. 네, 제가 1부에서 문 정권이 뭘 믿고 저렇게 폭주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2부에서 이제 그 폭주에 제동을 거는 일들이 어떻게 대중에 의해서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문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보수라고 손꼽을 수 있는 야당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기대 이상으로 과잉 평가되어 있는 아스팔트 보수라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문 정권이 그냥 싫은 사람들. 이유 없이 문재인 얼굴만 보면 그냥 소화가 잘 안 된다. TV에 나오면 채널을 돌린다. 저 패거리나 노무현 패거리나 김대중 패거리는 나는 원래 싫었다. 아니면 나는 경상도라서 싫다.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는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싸움을 할 때는 서로 간의 전선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자, 지금 문재인 연합군과 반문재인 연합군의 세력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몇 대 몇쯤 된다고 봅니까, 전력이?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예? 1대 3. 예. 3. 한 3배 정도 더 세다. 예. 지난번에 선거 때 수치로 보면 이쪽이 보수가 광역 비례 득표를 한 게 30%가 좀 안 됐죠. 28.9%인가 그랬죠. 저쪽이 51%인가 그랬죠. 한 20% 쪽보다 차이가 조금 더 났습니다. 근데 선거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한 20% 차이가 나면 결과는 저렇게 원사이드하게 이겨버리는 결론으로 나게 될 가능성이 항상 큰 거예요. 그럼 이제 문재인의 지지율이 지금 몇 프로쯤 되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제가 문재인 지지가 여론조사상으로 70%다 80%다 하면 댓글에 꼭 그래요. 니도 여론조사 믿냐 이 바보야. 지금 15%밖에 안 된다, 1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론 조작을 한댔죠. 자, 여론 조작을 했는데 지방선거 결과가 지금 사상 초유의 패배를 했어요. 대패를. 여론 조작이라고 봅니까 아닙니까? 그냥 보수라는 사람은 투표하러 안 가고 좌파라는 사람들만 투표하러 다 가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양쪽 다 비스무리하게 안 갔을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 매우 불리한 지형에 놓여 있고, 지금 사람들은 간사해서 대중들의 속성은 매우 간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류에서는 문재인이 하는 부분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자신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골수 TK, 반호남 이런 정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상당히 흔들릴 소지가 많이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는 50대까지 흔들렸다는 겁니다. 50대에서 문 지지율과 문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나누면 문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6대 4 정도로 50대에서 많아요. 70대가 가야 반문이 이깁니다. 60대, 70대가 가야. 60대는 겨우 이기고 70대 가면 좀 이기죠. 그러면 10대, 20대, 30대, 40대 다 압도적으로 지고 50대도 좀 지고 60대에서 이기고 70대 가서 좀 많이 이기면 이걸로 보더라도 세대별로 보더라도 끝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지역적으로 한번 봅시다. TK만 섬처럼 딱 남았어요. TK에서도 이제는 많이 파고들었죠. 자, 부산, 경남, 울산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서 넘어갔을까요? 문재인이 부산 출신의 대통령이다. 노무현도 부산 출신의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문정권이나 노정권은 PK 출신들이다. 실제로 권력의 핵심에 PK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홍장표라는 사람이 부산의 부경대 교수 아닙니까? 지금 부경대라고, 내가 부산 출신이지만은 부경대가 어느 학교더라 생각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수산대하고 부산공업대하고 합쳐가지고 부경대라고, 제가 경성대하고 부경대하고 헷갈리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사람도 부경대가 어느 학교인가를 헷갈렸는데 부경대 출신으로 권력 핵심이 한 10명쯤 들어와 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젊은 사람들의 대다수의 정서가 썩어 빠진 비전 없는 망해버린 한국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을 따르기보다는 그래도 시류에 맞고 거짓말이라도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을 지지하자라고 가는 거지요. 대중은요, 거짓을 말하느냐 진실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짓말이라도 듣기 좋은 소리를 하게 해주면 이놈도 거짓말하고 저놈도 거짓말해도 내가 듣고 싶은 거짓말을 하는 쪽을 찍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당이나 보수 세력은 거짓말도 제대로 못하지요. 왜? 자기 속을 너무 빤하게 드러내고 족보도 너무 빤하고 어투도 너무 빤하고 아젠다도 너무 빤해요. 그래서 제가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태극기 드는 사람 모였다고 해서 그걸 보고 보수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거기서 자기들끼리 온라인에서 모여서 교감을 하면서 문재앙이라고 하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오다리라고 그러는데 오다리가 뭡니까? 근데 친했던 사람은 이렇게 붙여지지가 않고 이렇게 그 사람 다리가 그래요? 그것도 별것도 다 자세히 봤네. 그래서 뭘 하면 왜 저러나 싶어서 저는 그걸 또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솔직히 말하면 점점 소수화되고 고립되어 가는 사람들이 강경화되면서 제가 옛날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본의 좌파가 60년대 때 노동계, 학생계를 휩쓸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20, 30, 40대가 좌파가 아니면 대우를 못 받고 지식인이 좌파가 아니면 대우를 못 받았는데 70년대 이렇게 접어들면서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좌파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 남은 사람들이 뭐가 됐습니까? 적군파, 게릴라, 테러리스트가 되어가지고 이제 어디에 나왔어요? 중동에 가서 피에로나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 적군파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서 비행기 납치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요도호라는 비행기를 납치해서 북한으로 가서 거기서 다 죽고 끝났어요. 생존자는 일본에 제발 좀 보내달라 해서 사면을 받고 일본으로 왔지요. 그렇게 일본의 좌파가 소멸되었습니다. 경제성장의 과정에서요. 근데 한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 좌파의 덕세로 국민들이 휩쓸려 가느냐. 이 원인을 우리가 잘 진단을 해야 돼요. 경제가 어렵다고 좌파로 가느냐. 그거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공화당이라고 바라봐서는 안 되고 포퓰리즘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극우 포퓰리즘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노동자, 저소득, 저교육 출신들이 핵심이죠. 똘똘 뭉쳐서 지지해요. 전 세계가 트럼프를 또라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트럼프를 지지해요. 자, 거기에 배경에는 보면 남들은 우리를 다 외면한다. 우리가 미국의 주인이었다. 옛날에 서부시대에 말 타고 다니던 카우보이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카우보이들은 미국 사회에서 도태되어서 흑인한테도 밀리고 히스패닉한테도 밀리고 완전히 버려진 직업을 받고 있다. 일자리도 없이. 이걸 트럼프가 자극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미디어에 이 진행자 출신을 오래 하면서 감각적으로 대중을 자극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영국이 브렉시트에서 탈출하는 브렉시트가 통과되는 부분이 뭡니까? 결국 영국에도 이 이민들, 난민들이 몰려와서 임금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 서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런던에 그 잘 살고 교육 많이 받고 영국의 상류층들은요, 전부 EU에 남자라는 쪽이었습니다. 극명하게 갈렸어요. 캐머런 총리조차도 저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지가 정치적 승부수로 투표를 붙였던 겁니다. 근데 느닷없이 벼락을 맞아버린 거죠. 그래서 캐머런이 집으로 갔죠. 자, 독일에 지금 이제 메르켈이 이제 보면 수명이 다 된 걸로 보이죠. 거의 정치 세력이 축소되면서 독일의 극우가 엄청난 약진을 하고 있고 한 7대3 정도로 극자도 약진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도 보면 극우가 엄청나게 약진해 가고 있어요. 마크롱? 마크롱은 트럼프와 같은 젊은 파퓰리스트입니다. 저 사람은 전통적인 프랑스의 공화당이나 사회당을 사람이 아닌 굴러떨어진 젊은 파퓰리스트예요. 어떤 파퓰리스트? 우에 가까운, 극우에 가까운 파퓰리스트예요. 그래서 좌우 사회 공화당을 해산시켜버리고 프랑스의 이 국민전선,
그리고 극자당이 대거 약진했잖아요. 거구 극자당이요. 자, 그래서 지금 유럽 전체가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헝가리, 뭐 체코 할 것 없이 거구가 약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왜 약진하냐? 경제가 답이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젊은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한국처럼 집을 구하기가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려워지면서 평생을 신분 상승이 유럽에서도 불가능한 거예요. 유럽에 사신 분도 계시지만은 유럽의 신분 상승은요, 한국만큼 어렵습니다. 거기는 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진 사회예요. 영국 한번 보세요. 영국의 서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가요? 미국에도 한국만큼 신분 상승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아메리칸 드림, 로키 같은 거는 영화에나 나오는 소리죠. 차라리 외국에서 이민을 와서 죽도록 일하는 물불 안 가리고 히스패닉이나 아시안이 훨씬 더 신분 상승이 가능하겠죠. 백인들은 거의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나라 국민들은 거구를 대부분 선택하고 또 좌파들은 거구로 차마 가지 못하고 뭘 선택해요? 극자를 선택하면서 75년 동안 전후에 있었던 이 중도 좌우파를 다 붕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보면 기민당이나 보수당 이런 맥락이 있고 국민당, 기민당, 보수당 맥락이 있고 또 이쪽 편에는 노동당, 사회당, 사민당 이런 맥락이 있죠. 나라마다 이름은 조금씩 달라도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공산당까지 망하고 신좌파당이 득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극자 극우의 득세, 특히 극우의 득세, 미국과 유럽에서 이것은 지금까지의 이데올로기나 가치로서 설명이 되지 않은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험의 핵심 바탕은 뭐라고요? 양극화가 심해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전 세계에 보편화되고 소득 분배가 지극히 불균등하게 되어가는 것이 보편화되는 거예요. 한국만 이런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아주 기술과 학력을 소지하면서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만 위로 소수가 올라가고요. IT 기업이니 뭐니 해서 나머지는 대다수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요. 서울대에서 얼마 전에 분석한 30년 후의 미래 사회에서 극소수의 기술을 가진 사람, 자본가 그리고 그들의 앞잡이인 정치인, 연예인만 상류층을 형성하고 불과 1%, 2%만 나머지는 30년 뒤에는 98%가 다 그 사람들의 노예 비슷하게 된 사회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SF 영화에 보면 미래의 전망이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 매우 불우한 미래를 대부분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 블레이드 러너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뭐 대부분의 SF 영화가 미래는 소수가 잘 살고 나머지는 오염되고 환경이 소수는 새로운 별을 찾아서 가서 천국 같은 데서 살고 있고 오염된 지구에서 하층민만 살고 있다. 그게 보편적 소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추리력이 뛰어나서 전부 비슷해지는 게 아니라 일종의 깊이 고민한다면 세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계들을 정치인들이 인정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는 부분이 빨리 찾아지느냐. 지금 한국에 누구도 이런 거 이야기를 안 하죠. 아마 한국에서 정치 이런 분야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 눈앞에 그건 미래의 일이고 나중의 일이고 우리는 다음 선거에 집권하고 어떻게 속이느냐만 중요하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5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1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를 예시를 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뭘 내놓고 설득을 해야 될 거냐를 고민하지 않으면요. 한국 땅에 지금 저 답이 안 나와요. 김병준이가 아니라 그분 할아버지가 와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세상이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자, 요즘 한번 보세요. 집값이 너무 올랐어. 그리고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하는 사람이 그 젊은 분. 우리 여기서 유일하게 젊은 분인데 10명 중에 몇 명일 거라고 봐요. 좋은 직장에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이렇게 궤도에 올라간 젊은 사람들은 10명이 아니고 100명 중에 나갑시다. 100명 중에. 20%. 예? 20%.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80%는 평생을 해봤자 간당간당하게 그냥 생계나 때우면서 결혼하기는 거의 억지로 하면 하겠지만은 둘이 결혼하면 개고생을 같이 하는 애까지 생기면 3명이서 개고생을 하는 세상으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황장숙 말을 들으면 너무 짜증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짜증나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 왜? 아름다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가서 그놈을 보든가 IFC 뉴스의 문재인 찬양을 보면 되죠. 저는 짜증나더라도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식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외면하면서요. 무슨 태극기 부대에 모여서 으쌰으쌰하면 세상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카톡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눈도 침침한데 그거 서로 보내서 만족한다고 세상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출해서 이 세상이 좀 나아진다면 제가 나서서 담을 넘어서라도 구출을 앞장서겠어요. 다 부질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 대다수가 비전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자, 사람이 비전이 없어질 때 처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봅니까? 파퓰리즘으로 가게 돼 있어요. 파퓰리즘의 의미가 뭡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순간적으로 그때그때 그들이 원하는 그렇지만 양심적이고 도덕이 있고 진실하다면 차마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던지는 것이 파퓰리즘이죠. 그거는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군에서 전쟁에 나갔다가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요. 영화 보면 뭐부터 놓습니까? 몰핀부터 한 개 딱 놓잖아요. 왜? 팔 떨어져 나가도 안 아프니까. 그러니까 또 떨어져 나가면 또 한 개 더 놓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3개 이상 놓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 몰핀이라는 건 3방 맞으면 죽는 거예요. 자, 제가 얼마 전에 나르코스라는 미드를 엄청나게 재밌게 봤다 그랬죠. 에스코바르라고 이 콜롬비아의 마약왕 그거 1부, 2부 해가지고 10편씩 20편을 제가 그걸 본다고 정말 시간도 없는데 정말 개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뭔가 하면 그 마약이 아주 미국의 대마초, 마리화나 이런 게 있던 시절에 코카인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나무 이파리하고 화학물질을 갖다가 뒤섞어가지고 신종 강력한 마약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내보내기 시작해요. 순식간에 미국을 점령하고 플로리다에서 이 뉴욕까지 다 점령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마약판을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같은 마약이 마약 1kg하고 100달러를 무게로 달면 얼마가 되는 줄 압니까? 이쪽은 10kg쯤 되는 거예요. 마약 코카인 1kg를 팔면 100달러짜리 10kg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거대한 산업이 되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콜롬비아의 국민의 다수가 그 마약왕을 지지를 해요. 로빈 후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려고 하다가 미국이 개입해서 이제 나중에 죽이죠. 근데 그걸 죽이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면 대중들이 숨겨주고 동조를 하니까 나중에 같은 마약을 다투는 다른 카르텔이 사실은 그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저거가 독점을 하려고. 아마 군과 경찰과 미국의 힘으로는 그 사람을 못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대중들이 마약에 심취하는 것처럼 파퓰리즘이라는 것은 대중이 약한 고리를 귀신같이 파고들어서 선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탁 뭐예요, 청와대? 제가 이름도 모르겠다. 탁현민이가 이 기획을 해서 쇼를 하면요. 보수의 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가소롭다 생각이 들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이 감동적인 겁니다. 노무현이 무슨 작년에 추도식 같은 거를 연출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마치 이렇게 와이셔츠만 입고 그리고 이 테이크아웃 커피 잔을 들고 막는 거라든지 재벌들 불러가 수제 맥주 먹는다든지 이 유치한 부분이 권위가 있던 대통령보다는 근엄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더 나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대중적으로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권위에 대한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먹혀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파퓰리즘의 근본적인 한계가 뭔가 하면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파퓰리즘이 10년이 갈 수도 있고 20년이 갈 수도 있어요. 아르헨티나가 언제부터 망했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1940년대 말에 페론이라는 사람이 페론주의를 했죠. 그 페론 부인이 그 뭡니까? 에바 페론이라고 그 뭐 화류계에 있던 여성 아니에요. 그 돈크라이 폼이 아르헨티나의 주인공이 되지요. 그 페론주의가 아직도 아르헨티나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군부하고 페론주의가 서로 대립을 하다가 오늘날 아르헨티나 나라 꼬라지가 저렇게 돼버려서 이제 회복이 불능한 상태로 갔지요. 그래서 파퓰리즘이 깊게 물들어가면 그 나라가 선진국이라도 회복 불능한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 있는 예를 아르헨티나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1, 2차 대전 사이에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유럽의 백인들 국가에서 아르헨티나로 새로운 황금을 찾아서 이주를 했던 나라예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기에 중심과 거리가 20차선도 더 됩니다. 100년 전에 20차선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유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건물 갖고 지금도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파퓰리즘이 답이 없고 한 사회를 병들어서 망하게 하는 쪽으로 가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쪽으로 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데 대중들은 그 파퓰리즘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이 어떤 때하고 똑같은 줄 아십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전 세계와 현재 이 100년 뒤 1차 대전이 언제 끝났어요? 1919년에 끝났죠? 맞습니까? 혹시 1년 틀리면 또 누가 정정하세요. 그거 시비 걸지 말고. 내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외웁니까?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그런데 어쨌든 100년 전에 1차 대전이 끝났는데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시작되던 1940년까지 그 전간기라요. 전쟁의 사이에 있는 기간에 벌어졌던 세계 경제의 현실이요. 지금과 거의 유사해요. 왜? 경제 공황이 전 세계를 퍼져나갔고 전체주의 파퓰리즘이 득세했고 그것이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 일본에서는 군국주의,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히틀러를 불러왔지요. 그리고 이 삼국뿐만 아니라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까지도 파시스트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 시내를 히틀러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행진을 했어요. 그런 정도로 득세를 했던 겁니다. 영국을 보고 처칠만 아니었으면 히틀러한테 항복하자고 챔벌린이나 헬리팩스 같은 사람이 처칠을 앉혀놓고 처칠을 항복을 시키려면 저거가 항복을 하면 나중에 창피하니까 총리에서 물러나서 바보 같은 처칠 불러다가 압박을 해서 국왕고덕에서 처칠이 항복하게 만들려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고 항복을 하려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그때처럼 경제가 굉장히 전 세계가 안 좋아지고 있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미국이 완전 고용에 갔다 전부 뻥입니다. 미국이 고용이 많이 좋아졌죠. 좋아졌는데 뭐가 문제냐. 근래 같은 일자리만 엄청 생긴 거예요. 중산층의 소득은 20년보다 실질 소득에서 더 감소했습니다. 중산층이 미국에서 아주 협소해져 버렸어요. 미국에서도 4차 산업이나 IT 산업에 종사하는 다국제 기업에 종사하는 월가에 있는 소수만 부자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허덕허덕해져 버렸어요. 점점 미국이 가난해져 가고 있어요. 이러면 또 미국에 사는 교민들 중에 본인이 미국 가서 돈 좀 벌었다 생각하면 또 뺏다가게 이야기해. 네가 미국 아니 세상을 다 가보고 책을 쓰고 연설을 합니까? 가보고 안 가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찰력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어디를 가보고 경험해봐야 모든 역사 서적을 쓰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다 해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편견이 없이 열린 시각으로 통찰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 좀 보입니다. 제가 뭐 보이는 수준까지 간 건 아닌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인다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 세계는 갈수록 가난해집니다. 앞으로 5년 뒤에는 더 가난해지고 10년 뒤에는 더 가난해지고요. 그럼 여기서 손자를 걱정하는 분들은요.
손자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중이 정치를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제동을 거는 방법이 이걸 알아야 제동이 걸린다는 거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어요? 당장에 너들이 가난하니까 국가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자 나눠 먹어라. 지금 문재인이 잘 던져주고 있잖아요. 온갖 걸 만들어서 다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10%가 늘어난대요. 10%가 늘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얼마입니까? 430억이면 내년에는 430억에 10%면 얼마입니까? 43조죠. 올해 예산이 430조면. 그래서 내년에 470 몇 조를 편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던져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예산의 편성은 어디서 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은행에서 막 찍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나중에 국가 부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던져주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는 던져주는 공짜 예산을 안 받아. 그건 국가가 망해. 거부한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던져주면 그래 남조년이 내가 먹고 말자. 골고루 다 나눠 먹자고 하는 겁니다. 우선은 외상이 달콤하면 양잿물이라도 먹는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퓰리즘을 택하면서 빈 구석마다 찔러주는 거예요. 이 달콤한 말로. 근데 보수는 근엄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 좀 상류층으로 살아서 대중들의 흘러가는 삶을 이해를 잘 못해요. 한국의 보수는요. 그럼 아스팔트 보수라도 이해를 해야 될 건데 아스팔트 보수는 불행히 기득권 상류층들의 똘만이에요. 그들을 지지하는 발언만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중에서 달콤하게라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럽의 파퓰리즘의 앞장서는 그분들은요. 그 사회에 중산층 서민들의 정확하게 아픈 부분을 탁탁 건드려줍니다. 난민 이민 필요 없다. 우리부터 살고 오자. 딱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EU 가입 필요 없다. 우리만 잘 살자. 국경 봉쇄하자. 자, 그러면서 더 뭘 이야기합니까? 자, 그러면서 그 나라의 오리지널 국민들이 혜택받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좌파 파퓰리즘은 복지를 강화한다고 하고 우파 파퓰리즘은 국경을 차단해서 앞으로 우리 일자리를 침해하고 우리 임금을 낮추는 사람들을 통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딱 거기서만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지난 대선에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 극우 파퓰리즘, 샌더스 극좌 파퓰리즘.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최저임금이나 이런 걸 둘러쌌는데 트럼프도 나중에 비슷하게 동조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같은 점이 80에 차이가 20%밖에 안 됐어요. 트럼프하고 샌더스하고 붙었으면 샌더스가 이겼을 겁니다. 힐러리니까 졌지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사람이 되나 저 사람이 되나 파퓰리즘이 대통령이 되는 게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은 왜 유럽처럼 극우 파퓰리즘이 득세를 못하냐고 봤을 때 유럽의 극우는 상당히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우파를 하던 사람들이 중도 우파가 소멸이 된다. 중도 좌파가 소멸이 된다는 걸 알고 분리되어서 극우하고 극좌로 가버린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유럽의 이런 정당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의 테크닉이 상당히 현실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세력화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모여서 기성정당을 해체시켜버리는 쪽으로 대중들의 가장 원하는 부분을 날카롭게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공약의 세밀한 걸 보면요. 독일 선거나 이런 데 보면 매우 세밀한 공약들을 던져요. 이렇게 맞춤형으로요. 지역별로도 또 던지고요.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좌파들은 파퓰리즘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요. 기본 점수는. 우파는 파퓰리즘도 못합니다. 그냥 기득권 소수 상류 기득권의 출신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보수가 집권을 하려면 주거 문제 해결을 대안으로 던지지 못하면 집권이 안 된다고 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평생 야당하다가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보수가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수가 지금 주거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보수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보수 진영 내부에서 이 주거 문제를 부동산 올리자라고 할 게 아니라 건설업자 편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내려오는 걸 반대한다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싱가포르는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예? 굳이 우자를 따지자면 싱가포르가 우입니까 좌입니까? 우도 그냥 우가 아니라 껌뱉고 침뱉으면 패잖아요. 태형으로. 그럼 어떤 우파예요? 거구지요. 굳이 따지자면요. 그 거구 국가에서 주택을 공급을 해요. 자, 아버지가 해먹고 아들이 해먹고 잠깐 아버지 척근한테 줬다가 또 아들이 해먹어요. 아들이 손자한테까지 해준다는 3대 서섭이 싱가포르에서 곧 생길 겁니다. 지금 리센룽이 이광요 아들이고 잠깐 그 사이에 고척동이 줬다가 아들이 받아왔죠. 이 아들 리센룽 아들이 또 넘겨받을 거래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걸 독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3대가 해먹으려 하면 독재 아닙니까? 그리고 침 뱉어서 침 뱉었다고 껌 씹었다고 길거리에서 술 먹었다고 팬다면 그거 독재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게 먹혀들고 대대적으로 집권을 하는 걸 허용할까요? 왜? 파퓰리즘에 입각한 엘리트 국가 운영을 하는데 그 국가 운영의 핵심은 가장 낮은 소득층까지도 만족을 시키는 그런 파퓰리즘을 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지지하는 거예요. 싱가포르 인종 구성이 얼마나 다양한 줄 알아요?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중국. 그 다음에 어디예요? 인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많고 말레이시아도 많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심한 다민족 국가지요. 중동 사람도 많고요. 근데 저런 싱가포르이 정치적으로 혼란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파퓰리즘을 매우 세련되고 정교하게 가장 낮은 수준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높은 사람까지도 만족할 수 있도록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를 싱가포르의 특성에 맞게 살려가지고 과거에는 싱가포르에서 근엄한 유교 국가라서요. 뭐가 없었는 줄 알아요? 카지노 없었습니다. 또 싱가포르에 매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외항선이 싱가포르로 들어가면요. 선원들이 전부 어디로 가요? 싱가포르에 내렸다가 말레이시아로 가거나 인도네시아에 가서 놀다 와요. 근데 요즘은 싱가포르 가면 제일 좋다 하죠. 왜? 그 마리나 샌즈베이 김정은이 갔던 그 미국의 샌즈 호텔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카지노 재벌 트럼프 친구 평양에 카지노 만들고 싶다고 한다는. 그러다가 싱가포르이 지금 매춘까지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가면 안 되지만은 원칙적인 보수주의를 가지고 지금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는 거예요. 계속 지더라도 우리는 원칙을 고집하다가 장렬하게 산화하자라고 갈 수밖에 없고 기존의 보수는 원칙도 아닌 그야말로 수국 기득권을 위한 양아치 앞잡이 보수예요. 그걸 전부 놀아놔서 누구 살리자 누구 어떻게 하자고 길거리를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생을 왜 생산적인 대로 전환시키지 못합니까? 한국당에 힘을 모으자. 힘만 모아서 이기면 100번이고 힘을 모아주겠어요. 저도 투표하러 갔다가 정말 더러운 놈들인데 손이 글러갑니다. 그런데 모아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단기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려면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파퓰리즘으로 급히 전환을 해야 됩니다. 파퓰리즘은 나쁜 거니까 반칙 쓰지 말자. 그러면 지금의 보수는 반칙이 아닌데 이게 보수입니까? 이기기 위한 파퓰리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저를 비판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 시대의 한국의 보수가 가져야 될 대중적인 파퓰리즘, 보수를 지지하는 원래 가장 이 표본적인 집단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 중산층?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층이라 하면 그것이 중간층이 아니라 재산 20억이 된다 했잖아요. 중산층이라고 이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면. 가장 뭐 상위에 한 20%. 아니, 막 직업군으로 딱 그렇게 이야기하면 추상적이니까 직업군으로 딱 봤을 때 쉽게. 뭐 이 큰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보수를 굉장히 협소하게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큰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몇 프로라고 봅니까? 그 이상 되는 사람이. 활발하게 토론을 좀 하고 좀 틀리면 또 어때요? 저도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큰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저는 5% 미만이라고 봐요. 재벌회사에 1년에 취직하는 사람이 몇 명 된다고 보십니까? 재벌이라고 부르는데 10,000명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10,000명 간신간신 할 거예요. 공기업까지 합쳐서 5만 명도 안 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의 가장 보편적인 직업군이 어딘지 아십니까? 재래식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한 20년, 30년 가게 얻어서 안 망하고 그분들이 항상 대대로 이런 어떤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한국당을 찍고 새누리당을 찍고 그 전에 한나라당을 찍고 민자당을 찍고 정의당을 찍었던 사람이 공화당을 찍고 그리고는 뭐 지역의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에 무슨 당직도 좀 맡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인 보수의 기본적인 샘플이라고 봅니다. 소득이나 지위계층으로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그걸 하면서요. 시장에 장사 한 20, 30년 하면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자식을 대학까지 보내고 또 자식이 결혼할 때 보태서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재래식 시장에 장사를 해서는 자기 밥벌이도 해먹기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들의 기반이 되는 계층에 있어서 소득이 거의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중산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거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요, 보수를 할 것 같아요? 진보를 할 것 같아요? 강남에 살면서 젊고 소득 많은 사람은 대부분 좌파 진보를 하고 있어요. 이 큰 착각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뭐 안정적으로 살고 해외여행 가고 강남에 집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자녀들도 공부 교육에 신경 쓰는 사람들의 사고가 보수가 아니라 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소득으로 보면 한 35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사이 요 안에 딱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수가 많아요. 아주 저소득층은 좌파가 많고 아주 고소득층도 좌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계층이 굉장히 협소해져 버린 겁니다. 밑으로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이 거의 붕괴되어 가는 이 시대에서 전부 지가 중산층이라고 서민이나 빈곤층이 착각을 하는 거죠. 제가 진짜로 이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지금까지 대기업에 다니고 아파트 자기 거 한 30평짜리 하나 있고 중대형차 하나 가지고 있고 월급이 한 600만 원 정도 받고 현금 재산이 한 2억쯤 있고 이런 사람의 재산 다 합쳐보면 얼마 된다고요? 15억에서 20억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국에서 국민들 평균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 뉴스 브리핑 열심히 들은 사람은 순재산 2억 8천에서 3억이에요. 국민들을 많이 있는 사람, 작게 있는 사람을 평균 내면 3억이라는 겁니다. 3억도 좀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평균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세금도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라는 것은 불과 빚 빼고 은행에 부채 빼면 1, 2천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한국의 평균 중간층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실이 이런데 지금 보수가 타겟을 누구한테 맞추고 있어요? 보수 정당이 누구한테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가상의 중산층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재산 20억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머릿속에 지금 계산들 하고 계시죠? 내 재산이 이게 다 합치면 20억 돼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 20억쯤 되시는 분은 이거 들으러 잘 안 옵니다. 왜? 놀러 가지, 날도 더운데. 그래서 얼마나 괴리해서 있지도 않은 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저 박명규 선배님은 한 20억 되시나 저렇게 여유를 보이시고. MBC 그래도 사장을 하신 분인데 그래도 안 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보수는 지금 길거리에 태극기를 들고 나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자. 저보고 투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왜 덜먹이고 네가 감히 입에 올리느냐고 기분 나쁘고 재수 없다고 막 입에 담지 못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그걸 표현할 때 이 박근혜를 박근혜로 부르지 못하고 어떤 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성역을 치려고 해서는 안 된 거예요. 저보고 그 욕을 하면 내 그 욕 먹을 거니까 저는 제가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그 사람을 비판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살리자고 거리로 나서서 태극기를 들고 그 추운데 고생하신 분들의 정열이나 그 하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게 도대체 보수를 살리는 생산적인 방향과 무슨 관련이 있겠으며 거기 계신 분들의 계층적 부분이 어떤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네? 보면 나이 먹으신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대부분 60대, 예. 50대 후반 60대죠. 대한민국에 불행하게도 OECD에서 노인 빈곤율이 50%에 근접하는, 노인들 중에 3분의 2가 거의 소득이 없는, 그런데 지금 80, 90까지 살아야 되는 정말로 불행한 계층입니다. 젊은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요. 노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왜곡시켜서 쓸데없는 데 낭비하고 있어서 그렇지. 노인들이 노인당이라도 만들어서요. 우리 노인은 인간답게 좀 죽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요. 뇌경색 와서 치매 와서 쓰러지면 여러분들은 현대판 고려장 시설로 가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걸로 인생 끝인 겁니다. 노인 복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목소리조차 못 내고 엉뚱한 데 정력을 다 소비하고 있어요. 노인들이 걱정하는 그분은요, 조금 있다가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잘 사세요. 노인들보다 훨씬 재산도 많으시고요. 자기 걱정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걱정들을. 태극기 들고 할 게 아니라 노인의 복지를 갖다가 해라. 노인이 인간답게 좀 살다 죽자. 우리가 전부 거지라서 자식들한테도 첨대받고 아프면 그걸로 고래장이다. 왜 분노를 엉뚱한 데 폭발시킵니까? 난 걱정하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틀린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 맞습니다. 근데 보수에서 노인들 표는 다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잡아놓은 고기니까 먹이 안 줘요. 좌파 문과들은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여성이나 젊은 사람들의 정책을 중요시하지. 어차피 우리 안 찍는 사람들이니까 또 표 안 줘요. 양쪽이 노인들한테는 무관심해요, 정책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분노를 왜 적합한 쪽으로 모아서 폭발시키지를 못하고 엉뚱한 데 낭비하고 있느냐. 허구날 요즘에 또 노인들도 인터넷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해가지고 막 돌립니다. 제일 열심히 뭐 밴드니 뭐니 해가지고 돌리는 분들이 노인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귀찮아서 그런 거 안 얽히려 그러죠. 그렇게 열심히 돌리는데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남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보수의 마지막 보루고 이제 이 마지막 지금 지키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자든 우든 자기를 전혀 관심이 없이 표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데없는 충성을 마지막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노인 중에 의식이 계신 분이면 노인당을 만들어 가지고요,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수가 노인 문제에도 무관심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유럽이나 미국처럼
우파 파퓰리즘으로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북한 문제가 첫째 하나를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기득권 수구 보수 세력들이 우파의 가치를 완전히 왜곡시켜 놨어요. 지금 우파라고 하는 리더들이 현장에서 강연에서 늘어놓는 부분을 보면 정말 재벌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 자기 자식이나 사돈 팔촌도 재벌에 한 명도 취직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재벌 지키자고 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재벌 두들겨 잡고 자는 사람 아닌 거 잘 아시죠? 최저임금 반대하고 주 52시간 반대하고 문정권처럼 정규직 가자는데 반대하고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을 정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보수가 지키자고 리더들이 떠드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그거는 좌우의 문제하고 재벌하고는 관계없어요. 재벌은 문재인이 되면 문재인한테 붙고 노무현이 되면 노무현한테 붙는 걸 한국 최고의 재벌이 보여줬잖아요. 인도에서 엊그제도 인사했잖아요. 끝났어요. 네, 맞습니다. 삼방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이 마치 보수의 가치인 것처럼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그 회장님 돈 많아서 알아서 잘 넣을 분을 회장님 석방하라 하면서 밴드까지 돌린다며요? 그 밴드에서 함장수 욕 제일 많이 한대요. 모르겠는데요. 그분은 빈곤 노인들께서 걱정을 안 해도 알아서 좀 있으면 정권이 쪼으면 자기가 가진 이 머니밖에 더 있습니까? 이걸로 알아서 잘 빠져나와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지랖이 너무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의 가치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보수가 어떻게 가치를 설정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전달해야 될 중간 계층들이 전부 앞잡이들이에요. 누구의 앞잡이? 돈 많은 사람들의 앞잡이. 왜 앞잡이가 됩니까? 앞잡이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봐요?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 앞잡이가 된 사람은 왜 앞잡이가 됐다고 생각해요? 일신의 영광. 뭐 생기는 게 있으니까 당장.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저는 이제는 기성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배를 탔습니다. 내가 뭐 그 사람들하고 볼 일도 없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보고 위장보수라 해도 좋고 좌파라 해도 좋은데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고 저하고 그 사람하고 헤어져도 저는 제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고 제발 저 좀 불러가지고 뭐 같이 좀 하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보수의 어떤 분이 뭐 전화 와서 뭐 한국당 걱정을 하고 있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당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하라고. 그래서 보수의 그 중간에 전달을 하는 오피니언 리더나 농객들이 또 왜곡을 시키고 있어요. 보수 정당은 기본적으로 왜곡되어 있어요. 현실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보수라는 사람들도 자신이 보수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거 보면 지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동료 보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걱정하고 있어요. 잘 살 사람들을요. 그리고 보수의 가치가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보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자세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의 제동을 거는 방법은 문재앙이라고 만 번을 외우고 바늘로 찌르면 될 것 같으면 제가 제일 먼저 하겠어요. 거래가 될 문제도 안 되고 요게서 될 문제도 아닌 거예요. 자,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저도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문이 무너지면 보수가 집권할 것 같아요? 쟤들이 해체 모여하면서 트랜스포머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중도 우파적 인물을 내세우거나 중도 좌파적 인물을 내세워서 한국당하고 붙으면요 이깁니다. 왜? 지금 이 가치를 가지고는 무슨 선거를 해도 이제는 이길 수 없어요. 탄핵이라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던 보수의 본질을 다 까발려지도록 드러내버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적당히 보수, 진보, 좌파, 우파 해서 하면서 진영 대립을 시켜서 진영 대립으로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은 탄핵이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객토가 되는 거예요. 흙이 뒤집어지면서 보수의 밑바닥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근데 문정권이 무너진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당이나 보수를 상징하는 정치 세력의 집권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해산되면서 노무현이 마지막처럼 엉뚱한 데로 가서 대리인을 한 명 내세워서 집권해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안철수가 지금 돈도 많겠다 독일로 간 거 아닙니까? 한 2년쯤 뒤에 오면 민주당이나 문정권은 거의 다 무너졌을 거고 이제는 중간에 내세울 얼굴 마담이 하나 필요하고 그럴 때는 이쪽 저쪽 두루 원만한 사람을 내세워서 또 바람 좀 붙이면 될 거더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손학규도 지금까지 정치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고 유승민이도 그런 걸 바라보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게 망해도 중간에 있는 그런 쪽에서 되기가 쉽지 한국당으로 오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보수의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제 이야기를 들으면 감이 조금씩 오십니까? 뭔 소리인지 헬스 수술해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부인하고 있지도 않은 가상의 진영을 보수의 실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중산층이라는 것이 없는데 중산층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러면서 과거의 유물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영화 남아있는 나날인가 그 보면 나오지요. 무너져가는 귀족이 과거 귀족 흉내 내려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망해가는 모습들이 영화의 소설에 나오잖아요. 남아있는 나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완전히 망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변화하는 세계적 현실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왜 한국만 극우 파퓰리즘이 먹히지 못할까? 한국에 기존 보수가 없었더라거나 한국이 남북 문제로 분단으로 이런 분단에 따른 병폐가 굉장히 병폐예요. 그게 보수에도 병폐가 되고 좌파에도 병폐가 되는데 최근에는 보수에 굉장히 데미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문제가요. 그러니까 보수가 북한 문제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수구 기득권하고 연결되는 행태로 잘못 이렇게 조인트가 된 부분을 해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60, 70대 어르신들이 보수를 이 과거에 반공과 뭡니까? 이 수구 기득권, 재벌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못 시키면서 지금 현상에서 벌어지는 젊은 사람들이나 자기 현실들의 고민들조차도 대안으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걱정 안 해도 될 난 걱정만 하고 저거 밑에 발바닥 밑에 불이 난 줄은 모르고 계신 겁니다. 어르신들이요. 그래서 보수에서 지금 한국같이 초고령화 사회에서 보수의 정책 중에서 이 노인 빈곤 문제를 국가적 차원으로 해결해야 된다. 노인이 자식한테 돈 없으면 버림받아서 쪽방에 살아간다. 노인이 병들면 그야말로 현대판 고려장 요양병원에 가서 죽을 날만 정말 비참하게 기다린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이 국가 건설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서 되는가에 대해서 왜 보수의 이데올로기 중에 그런 부분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까? 적어도 일본식이라도 동네마다 복지시설을 지어서 그래도 인간 대접을 받으면서 케어 받으면서 노후를 살다가 갈 수 있게는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노인한테 관심도 없어요. 잡아놓은 고기라서.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은 적대시해요. 젊은 놈들 처리 없이 어쩌니. 그리고 여성들은 또 여혐을 합니다. 그래, 이것저것. 개 키워서 개 낳으면 죽고 못 사는 사람이 1000,000명이에요. 동물 좋아하는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또 보수에서 그런 사람 신경 쓰는 거 봤습니까? 보수 국회의원 중에 단 한 명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개 키우거나 이런 사람들은 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세심하게요. 파퓰리즘을 갖다가 현실로 파고들어서 감성과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수도 없이 제가 이야기한 한국에서 저만큼 안보를 강하게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보수의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자고 이야기하는 사람 목이 외쳐라 해도 그건 또 외면하고요. 황장수가 시류에 따라서 보수를 문화적이고 감성적으로 하자 그런다. 그거는 좌파의 영역인데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그런다고 올 것 같으니 그럼 뭘 어쩌자고 하는 거냐. 젊은 보수를 한다라는 놈들, 이 놈들이라고 말해서 여기서는 제가 이빨이 좀 갈려서 붙어도 머리가 썩었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않고요. 이렇게 골통, 수국 골통 왜곡된 편집정으로 가서 보수가 한국 사회에서 지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요,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약한 계층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포용하려고 하고,
이데올로기의 가치는요, 좌파는 엄청나게 위선적이지만은 겉으로 그러려고 하는 쇼를 합니다. 민주당 한번 보세요. 전부 잘 살고 대표가 결혼식을 3천 가게에서 한다고 길이 막혀도 추미애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보시죠. 임대료를 올려서 뭐 이렇지 어쩌지. 전부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쪽은 왜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문 정권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부분인데요. 그 제동을 걸려면 변화하는 시대적인 시류와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퓰리즘이라도 던져야 되고, 그것은요 정말로 세심한 감성과 시대적 분석을 담아야 되고, 가상의 존재, 내가 걱정하지도 않아야 될 사람, 내가 처해 있는 위치를 외면하고 남 걱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알아오던 사람도, 어르신이나 이런 사람도 밥을 먹으면, 요즘 안 갑니다. 예. 먹으면 가가면 이제 저하고 밥 먹다가 꼭 싸웁니다. 박근혜 이야기 나오면 싸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한국당의 힘 모으자 이래가 싸웁니다. 제가 한국당의 힘 모으자 안 하는 게, 저도 찍어준 사람. 그렇지만은 저 사람들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기에 새로운 가치를 넣지 못하면 이제 다음 대선 한 번 더 지면 소멸 단계로 접어들 겁니다. 그 전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면 니는 뭐 하느냐? 저 열심히 목이 터져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귀에 못이 박히더라도 해야 되고요. 그 제가 트럼프를 바라보면서, 제가 처음에 트럼프를 비판하니까 욕 많이 먹었습니다. 감히 니 따위가 무슨 천재를 욕을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열등감에 발로다. 내가 무슨 트럼프하고 경쟁할 일이 뭐가 있다고 열등감에. 근데 요즘은 이제 다 욕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대를 좀 앞서가는 사람은 석 달만 앞서가도 욕은 바가지로 쳐먹고요. 그래서 오늘 마치겠는데요. 이 보수가 이기는 방법은 편견을, 머릿속에 고정관념을 싹 지어야 됩니다. 기존의 보수가 뭐다라는 걸 싹 지어야 돼요. 편견도 지어야 돼요. 어떤 가치든 상대의 가치를 받아치면서 세상을 무리하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자, 좌파들이 지금 내걸고 있는 부분을 받아칠 때 무리하지 않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받아쳐야 된다. 거기에는 다소간의 파퓰리즘을 용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파퓰리즘이 있어야 상대에게 지금 먹혀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시대가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라 후퇴하는 시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점점 가난해지는 시대에서 파퓰리즘이 없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래서 이 보수를 지금 스스로가 시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리를 잘 해야 문정권은 무너져요. 그게 보수한테 갖고 오는 것이, 보수가 그냥 문정권이 무너지는 밑에 가서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다고 감히 입으로 떨어지면 잘못하면 어찌 되겠어요? 그게 목으로 넘어가면요, 그거 병원 가야 됩니다. 질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감사합니다.